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상기된 얼굴로 대전 합동 연설회장을 빠져나갑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거부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당원들을 현혹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함께 대표 경선에 나선 원유철 의원이 홍 전 지사가 바른정당에 합류하려 했었다고 공격하자 분을 사귀지 못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가 출간한 자서전이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는 겁니다. 홍 전 지사는 대구시장과 울산시장의 탈당도 만료했었다며 정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의원이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생뚱맞은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트K님의 트윗입니다. 악인을 용서해주는 자는 선한 사람들의 타락을 도모한다. 아우소니우스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안경환 그 전 후보자 거짓 정보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 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이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주자는 분위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용서해주면 착한 사람들도 또 똑같이 다 나간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한간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8.15 특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특사는 제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저쪽 애들이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태클 걸기 쉬운 부분이라 일단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저 마무리에 짓고, 우리 한명숙 총리가 나오실 날들 머지 않았거든요. 만기 출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꺼내왔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예. 박근혜 특사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딜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사 부분은 얼마 안 남아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당신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를 새로운 정부가 인정해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다 이렇게 묶고 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딜용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엄호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호기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폐청산의 용도로 잘 써먹으면 이렇게 국민 지지율 높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엄청 낮을 때 할 수 있으면 저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저는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저는 트위터에서 스피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네가 보는 것이 진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오늘 김용민 PD가 이러한 설문을 하나 옮긴 게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폴 앤 메리. 여성 혐오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과거 저서와 관련해 탁현민 행정관이 사과했지만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서베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2%,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17%,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51%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김용민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하는 서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이니걸
우리가 자주 인용하시는 파워 트위터리안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김용민 트위터 설문을 그대로 옮겨봤어요. 질문은 똑같이 하고 이 옵션 1, 2, 3, 4번도 똑같이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45%가 나와요. 그리고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43%,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9%, 탁행정관 해당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3%,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분은 극단적인 양극단에 계시는 분이죠. 재밌네요.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친문제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레이니걸은 페미니스트가 거의 대부분 팔로워를 하고 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이니걸과 많이 팔로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전 대선 때 왜 트위터를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경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 그들끼리 팔로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정말 이재명이 될 거라고 100% 믿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 트윗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팔로우하면 자기 시야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현상을 네로우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방송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이 SNS는 이제 인간의 심리상 나랑 비슷한 취향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다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메시지에 나를 노출시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메시지나 정보들은 내 입맛에 맞게 다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SNS에 친구들 중에 불편해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차단했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들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SNS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차피 SNS 계정은 내가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계정하고도 친구가 돼 있던 것도 다시 친구 맺고 하면서 이제 불편한 내용이라도 내 타임라인에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또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가 네. 나랑 완전히 다르다는 네. 거를 깨닫게 되는 네.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친구 차단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참습니다, 저는. 그게 아리스토텔리스,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알려진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untrolling이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우리 은어로 말하자면 끼리끼리 논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이 트위터만 가지고 굉장히 수년 동안 분석을 했고 지난 미 대선이 왜 그랬냐.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다 힐러리를 찍는다 그랬고 내 친구는 다 트럼프를 찍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 라고 해서 학자들은 뭐 이러이러해서 막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 untrolling 때문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한 것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거고 그러니 폭을 넓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네. 좋겠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제대로 의도만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여론조사가 가장 민심을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문을 어떤 사심도 넣지 않고 알고자 하는 정보만 딱 가지고 제대로 된 샘플만 갖고 하면 대책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왜곡되는 상황에서 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여론조사를 상당히 뛰어넘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흐름만 보면 된다 이런 거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대선 기간 중에도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의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새날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인터뷰하셨던 분들이나 언급하셨던 분들도 좀 이상한 전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던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그 개념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전기기관 발명됐을 때, 그러니까 원래 노동력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동이나 가축의 노동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 회전력을 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때가 최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산업혁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기로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터라는 그 전자기력에 의한 전자기력 원리가 발견되면서 그 회전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가 발견되면서 모터를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기기관의 그 회전 운동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교하지가 않고. 그런데 모터 운동은 굉장히 정교하고 거기다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리, 뭐 무선 통신, 장거리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촉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 1차 그 최초의 산업혁명에서는 통신이, 그러니까 교통이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난 거고,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통신이 이제 혁명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이제 회전력을 원자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인간이 가지게 되면서 그거를 정보의 축적에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축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인터넷과 웹이고, 그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걸 그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려고 했던 건 1, 2, 3차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뭐냐면 1, 2, 3차에서는 기술의 주인이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 기술을 사용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그 자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목적 자체가 기술이 스스로 자기를 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4차 산업하면은 뭐 인공지능, 뭐 로봇공학, 뭐 양자 암호, 뭐 사물 인터넷, 뭐 나노 기술, 3D 프린팅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그 개별 산업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신산업이긴 한데, 그 산업이 통합됐을 때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기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고민은 인간이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하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논의는 싹 빠지고 서비스업, 그러니까 정보 산업 이후에 4차 산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게 말만 쭉 가지고 오면서 이게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일자리가 뭐 없어지고 무슨 3D 프린팅으로 무슨 산업이 새로 생겨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만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논의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닌데, 트위터에서 발견했던 게, 그러니까 한국 동서발전 공식 계정에서 박기성 사장 직무 대행 체제 출발, 더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신산업, 한국 동서발전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열고 또 발전 분야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뭔가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런 그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의학계에서도 뭐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영입했다. 무슨 뭐 학회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전문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진행 중이거나 뭐 이렇게 이미 과거의 일이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용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과잉 사용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해서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처음 주창됐잖아요. 독일에서부터 처음 주창됐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인데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딱 세 가지 단어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갖고 그 사람과 사물과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성, 그 다음에 그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초지능성,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갖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이것을 세 개의 핵심 키워드로 봐요. 4차 산업혁명에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풀어드리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전 전문가 아니니까 들은 얘기지만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그 중심으로 물론 노동대책은 짜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산업 기반 데이터가 된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먹고 보고 여행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데이터가 쌓여서 산업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빅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때. 그래서 그게 예. 가치가 되는 거고 산업의 가치가 되는 거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그게 더 큰 가치가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먹고 잠자고 놀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가치를 생산하는 거다.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다.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의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뭐 구글이나 애플이 투자하는 무슨 뭐 그 죽음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뭐 자회사를 만들고 뭐 생명 연장이나 뭐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고 하는 그 목적들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를 기술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무기물과 유기물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체와 생명이 다른 건 뭐냐면 생명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 현상을 통해서. 근데 기술은 아직까지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스스로를 복제하고 그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지금 나머지 모든 기술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업, 그 다음에 뭐 지금 4차 산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게 오염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새날 식구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좀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반대합니다. 상업화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봐요. 예.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유지해오던 습관들이나 생활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기술 기반, 정보통신 기반으로 이게 편리한 쪽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돈 가진 사람들만 그걸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다 디지털 기반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로봇화 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한 성찰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쉽게 표현해서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무슨 핸드폰으로 집에 들어갈 때 그걸 켜고 들어가는 것도 다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공상과학 영화들에서 보면은 로봇한테 지배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상 갖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살기 편해진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다 돈 없으면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4차 산업혁명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게 사회적인 의식이에요. 이게 성공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그 유토피안 소사이티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하니까 로봇들이 그런 것을 하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들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기반적으로 사회복지가 기반이 돼 있으면은 지금 1,000원의 가치가 그 같은 1,000원의 가치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연습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인간은 이거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자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준비할 필요가 있죠.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어서 인간이 이건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그 PC통신 인터넷 기반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점점 그 인터넷 기반이나 자동 정부화 이런 시대로 가기 시작할 때 서울 주의 핵심민 중심부인 종로 같은데 오히려 6, 70년대 학교를 이렇게 모방해가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관련된 그런 컨셉으로 가게들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환상을 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차 발명이었죠. 그거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다. 네.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네. 좀 더 풍요로워졌고 3차 산업은 아마 제 기억에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거고요. 전기. 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아직 개념 사실 모호함. 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그거 아세요?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탁 행정관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지금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데요. 대대로 한국 여자들은 남자를 고르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왔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말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선택권은 싹 지워버리고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처지가 되는 걸 권장함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사당 장님의 트윗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제가 답답해서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 근데 이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금 격차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가즘 격차도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들이 느끼는 오르가즘과 여자들이 느끼는 오르가즘이 횟수로 다르다고 해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네. 남자들은 오르가즘 한 번, 여자들은 알아서 사람에 따라 격차가 다르다. 남자들은 95%, 여자는 65%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그 지수. 네, 이거는 이성애자 남자하고 이성애자 네. 여자를 이게 성행동 아카이브라고 이건 정말 권위적인 성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CNN에서 보도도 됐고요. 심리학자들이 기고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불공정한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우리는 이런 불평등함을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게 있는데요. 남자들은 어떻게 자기 몸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닥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자는 지금 내가 뚱뚱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르가즘을 못한다고. 이거 전혀 재미없나요? 근데 그러니까 오르가즘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남자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가 내가 있다는 거죠. 여자한테 있다는 거죠. 이게 탁현민이 쓴 것에 대해서 탁현민이 말을 한 거가 있잖아요. 남자는 이렇다. 여자도 이렇다고요. 오르가즘 자체를 이게 그냥 심리학적 포인트에 봐서 여자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여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신체적으로 이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대요.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들은 쉽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 여자들은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편견이 또 있다네요. 그런 편견 들어봤어요? 오르가즘은 좋은 거니까 많이 겪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 자체를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게 인체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도 달라서 신체적으로 정말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 성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남자 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위아래가 다 정말 다릅니다. 화성인 금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우리는 A 서브젝트, A 주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많아. 그래도 된다고. 달라도 되는 것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성찰을 좀 해본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역사가 형성되어 오면서 대개 모계 사회가 아닌 부계 사회의 이런 그 전통에 의해 가지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 그렇죠. 여자도 사람이다. 사람 너희들하고 똑같은 대우받게 해달라가 페미니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만드는데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든 게 대부분인데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다 이런 정도를 맞춰가는 사회라고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과도하게 페미니즘이 아닌 것들이 페미니즘 같은 걸로 이렇게 위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또 남자들이 역페미니즘 이런 거 안티 페미니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들이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직장도 못 구하고 심지어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혜택도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저는 이렇게 풀어요.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건건이 이러이러한 차별들을 짚고 넘어가야 세상이 바뀐다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 그런 경우는 여러 번 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역차별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차이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인간에게 차별은 두지 말자. 요 관점으로 쭉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설명들은 좀 생각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게 편집해 주세요, 그럼. 아니요. 오르가즘이 좋다는 거잖아요. 오르가즘이 좋고 그렇고 떠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남녀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책임도 누군가의 잘못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그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도 이렇게 좋은 것마저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뭐 있는데도 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어떨 거야라고 네. 남자분들이 하면은 그건 아니잖니. 맞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은 개쓰레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그 5%가 안타깝네요. 그 남성의 95%만 오르가즘을 느낀다니. 그 5%는 어떻게 살아? 무슨 재미로?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사는 거지. 안 하고 사는 거지. 자, 그만하시고 이 부분은 이런 논쟁은 좀 재미는 있는데 이게 정치적 문제로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나 이런 논쟁 그냥 그걸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예민해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네. 블루앤라이브님의 트윗입니다. 뭐 이건 트윗 내용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당 새끼는 우린 더러워도 민주당은 깨끗해야 개드립이고 바른당 새끼는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었지만 민주당 정부 해결해야 할 숙제 개드립임. 그런데 대체 이런 미친 정당을 왜 찍어준 거임? 뭐 부연 설명 필요 없겠죠. 트윗을 쓰실 때 훌륭한 트윗이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정말 속 시원하게 질르거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네? 하는 글을 140자 이내에서 써주시거나 이런 건데 마무리는 별로 안 좋았어요. 차라리 그걸 빼고 나서 그것만 썼어도 훨씬 좋은 트윗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 부분이. 피스티스님의 트윗입니다. 국정농단 부역자인 김종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진격의 박태환 선수가 이태리 대회 자유형 400m에서 리우 금메달, 은메달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1500m도 금메달 3관왕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윗을 하고 있죠. 투게더님은요. 박태환이 괴롭힌 최순실이 감방가니 바로 1등 먹네. 레어님은 정말 박태환 최순실들에게 순실 당했었나. 포텐 터지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왜 이 이슈를 들고 왔냐면 저는 박태환이 무릎 꿇었던 그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2016년 4월하고 4월에는 노민상 전 수영 국가대표팀 감독이 제자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었고요. 네. 그해 5월에 박태환 선수가 인천시청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이번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번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냐면 박태환 선수의 이런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봤자 약쟁이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특혜를 받지도 않았고 건방을 떨지도 않았고
뭐 편법을 쓰지도 않았고 당시에 어떠한 스캔들, 이게 정말 스캔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도핑 테스트를 1년에 7번 이상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약물을. 그 약은 또 중간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그런 지금 그런 정보들도 있죠. 있어요. 네. 심지어 정유라랑 연관시켜서. 네, 그 IOC. 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태환이 이런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잘하셨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유키 넵도교 어영시민님의 트윗입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 약물 의혹에 대해 본인은 몰랐다고 했는데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던 사람들 생각난다. 정말 본인 모르게 일어난 일인 거 밝혀지고 미안한 마음은 들었을까?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야, 최순실 박근혜 얘기 때가 크긴 컸나 봐요. 보통 때 세상 같으면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기억에 남았을 텐데 지금에서야 생각이 났어요. 수개월 만에. 아, 여기에 박태환 연결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이 최근에 그 안민석 의원이 책을 냈잖아요.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추적기를 담은 건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박태환을 올림픽에 못 나가게 괴롭힌 이유는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 정유라가 IOC 선수위원이 됐다고 하면 아찔하네요. 그 단순 무식함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창피하게 만들었을까? 단순 무식하다고 보세요? 나는 그 여우 같은 그 약삭 발음과 단순 무식하게 보이려고 연기하는 난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워서 앞에 있으면 정말 꼬집어주고 싶어. 이런 반박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넘어갈게요. 그 오늘 그 트위터에 그 민주당 그 박용진 의원을 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뭔가 좀 실드 칠 게 없나 싶어서 이제 박용진 의원 그 페이스북도 찾아보고 이게 꼼꼼하게 이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위터에 누군가가 이제 그 박용진 의원 그 페이스북 캡처를 해서 뭐 간만에 쉬는 날 문자 폭탄이 온다. 맥락도 없다. 그냥 내부 총질하지 말란다. 웃긴다. 이젠 고민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기계적으로 보낸다. 좀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그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조작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화면 캡처는.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서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아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 민주평화집권 30년이라고 쓰시는 분이 다음 총선에서는 문자폭탄 맞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만 잘 걸러내도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된다. 애써 낙선 대상자라고 광고할 필요도 없다. 오죽지랄 같았으면 국민이 문자폭탄을 보낼까. 셀프 빅엿이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찾아본 계기가 뭔가 또 실드 칠 거리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이 욕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이혼주 의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안 나갔냐고. 그래서 이게 그 변상욱 기자님 아시죠? 네. 변상욱 기자님이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문자 폭탄이라는 말을 또 노골적으로 쓰니까 네. 거기에 이제 한마디 하신 게 문자 폭탄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짙다. 여야 어디를 향하든 정치적 의사를 갖고 정치적 메시지를 띄운 대다수의 시민은 정당하다. 사실 정치인 개개인이 입은 피해는 명확치도 않은데 시민은 확실한 폭도로 프레임 지어지는 단어가 폭탄이다. 이거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악의적인 거라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자 폭탄 말고 이제 다른 좋은 용어가 없나 싶어서 이제 문자 행동이라는 제안까지도 나왔는데 네.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박용진 의원이. 네. 그래서 결론은 욕 들어도 싸다. 네. 그 박용진에 대해서 MJ님이 트윗에 올려주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MJ님. 박용진 미친놈이네 역시. 동아일보의 민주연구원 개헌문건 갖다 바쳤던 것도 아주 병신 같았는데 그걸로 김여기 원작 떨구고 문재인 흔들고 지도부 흔들려고 했던 거 다 아는데 우리도 물어뜯을 줄 몰라서 안 물어뜯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실시간 뉴스로 이게 이제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박용진. 그분이 그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그래서 그쪽 분들이 저 사람이 왜 민주당에 갔을까 하는 이해를 못한다는 바로 그분이시고요. 대표적인 비문 중에 한 번인데 누가 그를 민주당으로 캐스팅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스탠스를 좌우하는데 단적으로 그런 걸 보여줘요.
활자 백업계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올려주신 트윗인데 이런 겁니다. 영어 블랙과 불어 블랑 하양 블랑. 블랑 블랑. BLANC 블랑. 블랑 네. 영어 블랙과 불어 블랑이 한 뿌리임을 알게 됐을 때의 감동. 하양과 검정이 한 뿌리라니. 블랑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빛나다 불타다의 의미라는 것. 하얗게 불타는 존재와 다 타서 검게 그을린 존재가 나란히 있는 세계. 이제 이 글이 이제 번역가 신견식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글인데요. 멋진 글인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번역계에서. 그래요? 예. 그게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의 가장 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박영진 의원도 그렇고요. 다 그런 식으로 극과 이렇게 극은 통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 블랙과 블랑, 검은색과 흰색. 자, 멋있네.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꽃을 든 남자. 여보 고마워. 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군님. 안녕하세요, 플라워 꽃입니다. 소녀님. 반갑습니다. 여전히 소녀 같은 우리 언니의 목소리. 저 목소리를 들어야지 힘이 난다니까. 맞아요. 저 진짜 오늘 아침에요. 네.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했거든요. 근데 왜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제가 노트북 갖고 다니잖아요. 아유, 무거워라.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쏠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넘어졌어요? 오늘 지하철 이렇게 가다가 계단 있잖아요. 신도림역에서 네. 낙상할 뻔했어요. 어머. 정말 재밌는 건 뒤에 있던 어떤 청년이 제 가방끈을 딱 잡은 거예요. 어머. 너무 고마운 거죠, 저는. 세상에. 딱 돌아봤는데 청년이에요. 돌아가실 뻔했네. 저 진짜 너무 그 왜 순간 왜 뒤에서 왜 땀이 네. 쫙 흐르는 거 있죠. 그 다리에 힘도 풀리는데. 그럼요. 너무 놀래갖고 근데 괜찮냐고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명함이라도 좀 고맙더라고요.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명함이 한 장도 없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차 한잔 사드릴 테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온몸에 힘이 풀려갖고 정말 있잖아요. 그 순간 다음부터 정말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넘어질 뻔한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계단. 옛날에 아찔해. 계단을 신고 다녔잖아. 그래갖고 몇 번 넘어질 뻔하고. 넘어졌다고 했죠? 계단 넘어질 응. 뻔했죠.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그때는 힐을 안 신잖아요. 단화 이런 걸 신는데 우리 계단이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끝에다가 이렇게 철 뭐 그게 이렇게 더 위험할 때도 네, 있어. 그게 굽에 걸려서요. 맞아. 저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서 굴렀어요. 근데 다행히 부러진 데가 없어. 그때 온몸이 다 멍들었었잖아. 네. 기억난다. 고등학교 때. 아, 그래. 고등학교 때 아니 얼마 전에도 네. 작년에도 넘어졌었잖아요. 넘어져서 무릎팍 이런 데 막 멍드는 적 있었죠. 그래, 잘 넘어져요? 넘어질 때 넘어지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굽을 조금 낮췄더니 그런 현상이 좀 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쏠리잖아요. 굽이 높으면. 그리고 또 계단 내려올 때는 옆에를 항상 잡고 내려오고 맞아. 이게 배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일 좀 방심할 때가 언제냐면 출근할 때 너무 급하니까 맞아. 예, 다다다다다다 내려간답시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움찔 놀랄 때가 많아요. 헛디뎌가지고 맞아요. 계단을 뛰어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게.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오늘 정말 아찔했던 하루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친구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신 아, 지금 시기? 예, 그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문, 문상, 뭐 상가 뭐 이렇게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대충 얘기하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하지를 않았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는 나이를 먹고 어디 가서 그런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왜냐하면 요즘 덥기 때문에 특히 맨발로 잘 있다가 갑자기 가게 돼. 그럼 옷은
주섬주섬 잘 챙겨 입었는데 그냥 맨발로 갈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럼 진짜 민망한 거야. 그렇겠다. 그 진짜 맨발이면 그 예의가 아닌 거거든. 덧버선이라도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름에 여성분들은 스타킹 안 신고 그쵸. 맨발로 저도 맨발이에요 지금. 샌들 신고 갈 때도 많지 않나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거는 예의는 아니래요. 물론. 그래서 요즘 세상에 그걸 뭐 꼭 이렇게 지켜야 돼. 근데 좋은 일에는 솔직히 예의 살짝 벗어나도 덜 서운해. 근데 그런 조금 슬픈 일에는 왜 조금만 하면 맞아요. 많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조심해 주는 그 게 좋은 것 같아. 말에는 동의해요. 예. 저도. 아니 근데 언니 문상하고 조문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문상이라는 건 상주한테 절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절을 다 하고 나서 상주랑 맞절하죠. 그걸 문상이라 그런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정을 보고 절하는 건 조상. 그래서 합쳐서 조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문 간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래요. 그게. 문상 간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고. 문상은 고인은 안 보고 상주만 보고 오겠다는 뜻이야. 이거 맞아. 이거는 우리말 바로 알기 시간 같아. 그러네. 네. 저도 그래서 이 뭐지 상가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투리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렇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문 간다가 정확한 표현이고 문상은 상주하고 인사하는 거. 그걸 이제 그렇구나. 웃을 일은 아니지만 상주 얼굴만 보고 오겠다는 뜻이구나. 뜻이었다니까. 바깥에서 그냥 상주 슬쩍 불러가지고 이게 인사만 하고 나 왔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나 지금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나 어떡하지?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독교인 친구 있잖아요. 네. 개신교? 네. 개신교인 친구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서 근데 친구네 오빠랑 남동생이 이제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제는 제 친구니까 알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결혼 전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 예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그 선배 오빠들이나 언니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갔을 때 그 말하는 우리가 아까 말하는 조문 네. 예. 그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저는 다짜고짜로 네. 절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네 오빠랑 친구 남동생이 어쩔 줄을 모르고 엉거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들잖아요. 그렇지. 혼자 갔으니까. 그래서 잠깐 친구가 없는 관계로 막 헤매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그 오빠랑 남동생이 보면 언니가 말한 대로 이렇게 또 문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주랑 여기서 이제는 조문을 하고 상주랑 이제는 맞절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개신교 신자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문상 온 사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맞절을 해주거나 이렇겠지만 네. 이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럼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은 이렇게 맞절 안 해요? 아니 하는데 어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네. 둘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서로 어리니까 서로 잘 절을 하는 게 몰랐던 맞나 거예요. 안 맞나. 그러니까 보통 그 개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방문하는 분들이 거의 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엄마 친구분들이. 근데 제가 갔는데 어린 나이가 절하고 막 이러니까 그 오빠랑 그 남동생이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당황했다고? 근데 서로 보면서 저희가 웃은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로 너무 하고 빵 터진 거예요. 셋이 막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제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막 웃고 오빠랑 남동생이랑 저랑 막 웃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제 들어와갖고 뭐 하는 거냐고 사람들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겠더니 친구는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렇지. 걔는 영문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야 되는데 예절을 정말 잘 알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실수도. 근데 이제 나쁜 일에는 그렇게 조금 서운할 수 있단 말이야. 잘 모르면 더군다나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종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그래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보통 보면 이제 상가 그 하시는 그분들 상주에 맞춰서 많이들 하죠. 근데 되게 웃겼던 건 어떤 되게 부잣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 아들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작은 아들은 불교식으로 하고 막 그래서 이쪽에서는
목사님이어서 찬송가 부르고 이쪽에 스님이어서 염하고 막 그랬대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세상에. 네, 아들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왜냐면 재산 사업도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실제로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세대가. 실제 실화인 거죠? 네. 속상하겠다. 근데 가족들이 서로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어떻게 조율이 안 되나? 근데 재산이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곤란했나 봐요. 그럼 중간에 돈 끼면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셋째였는데 큰아버지는 기독교식으로 하자. 여기서는 스님 불러서 불교식으로 하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그냥 아이고 그냥 창피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포기를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훨씬 더 잘 살고 계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왜 이런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옷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복을 입는 데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왜 검은색일까? 글쎄, 그냥 왜 화려한 어떤 그런 것보다 애도를 하려니까 검은색 옷을 입는 게 아닐까라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쨌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연하지만은 아닌 거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왜 흔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얀색 상복도 입거든요. 상복도 입는데 근데 어쨌든 검은색 상복만 입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복. 그 흰색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지금 미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명색. 예, 예. 그렇죠. 그럼 누런색을 입었었거든요. 이 누런 옷을 우리가 삼배 옷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민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다 입었던 네네네. 옷이거든요. 머리에 또 삼배로 만든 모자 같이 생긴 것도 쓰고 국상을 치르면 이런 중대한 경우에는 또 하얀색 상복을 입었었대요.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그래서 검은색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입었던 옷이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와서 검은색 예복으로 이렇게 어쨌든 바뀐 거잖아요. 상복이. 이게 사실은 그 유럽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사제들이 검은색 옷을 입었었잖아요. 그쵸. 예, 예. 사제들은 그래서 검은색 예복을 입고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 예의를 갖춘다? 예배 같은 거를 이제 드렸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유럽도 1897년도에 검은색 옷을 그러니까 상복으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쯤인데 전쟁으로 장례식이 계속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대요. 상복으로. 근데 하얀색 상복이 부족하니까 러시아에서 검은색 상복을 빌려줘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이제 검은색 상복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 이후로 우리 한국을 또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검은색 상복이 국내로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식민지화돼서 유입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정의례 준칙, 그러니까 가정의례 의식 절차를 약간 좀 엄숙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건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199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어요. 주로 뭐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가정의례 준칙 제14조에 보면 이제 상복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는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검은색 남자들은 거의 양복을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이고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은 상복을 검은색으로 입지 않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을 입으셨거든요. 소복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게 이제 일제를 지나서 박정희 시대 때였잖아요. 군사 독재. 그분들은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걸 법으로 제정한다는 건 참 웃기는 세상인 이게 상복 관련해서는 이제 99년도에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정이 약간 이제 그
다듬어진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법으로 정해졌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많이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냥 이상하다 이런 생각만 했었을 뿐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백이민족이라 할 정도로 과거에는 흰색 또는 삼배 이런 노란색 이런 걸 입었었는데 왜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어야 했고 그리고 또 검은색이 아니면 예의 어긋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백일민족에서 노무현 대통령 8주기 때 딱 한 분만 하얀색 입어갖고 욕먹었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변명이었잖아. 그러니까. 알고선 그렇게 입은 게 아니고. 아니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여자를 그럼 실드를 쳐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은 조금 괘씸했고요. 그렇죠. 괘씸죄죠. 예, 그분은 왜냐면 양복이었잖아요. 그렇죠. 양복인데 소복도 아니고. 예, 한복이 아닌 양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양에서는 이렇게도 입는다더라. 막 이렇게 오히려 서양은 검은색을 입는데. 언주 씨 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서 조심해야 될 거. 네. 뭐 기독교식이든지 불교식이든지 유교식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 우리가 꽃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헌화 할 때는 꽃봉오리가 그 고인을 향하게 놓는 그렇게 거. 놓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고인의 방향 놓고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향을 피울 때가 있죠. 네네. 향을 피울 때는 오른손으로 집어서 왼손을 받쳐서 피우는데 그렇게 아니면 우리 왜 집에서 지낼 때 길다란 향 같은 거 있죠. 그거는 피울 때 불을 꺼야 되잖아요. 입으로 훅 불지 않는데요. 손으로. 네. 근데 왜 저도 그건 입으로 본것 불지 같아요. 않느냐 하면 혼이 달아난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입으로 훅 불면 또 연기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야 왜 연기가 많이 나야 귀신이 온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훅 불면 귀신이 달아난다. 그래서도 불지 못하게 했대요. 종교적으로도 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차이점이 있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 종교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개신교 같은 경우는 묵념만 하고 나와서 상주하고 맞절은 해요. 네. 상주하고 맞절은 하고 뭐 천주교나 불교는 당연히 절을 하고. 네네. 저희는 똑같이. 그 차이는 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절을 할 때도 보통은 여자는 4번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같이 이제 2번 해요. 2번 하고 반절하죠. 반절 정도 하는데 손 모양이 달라져야 된대요. 그래요.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야 되고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서 절을 한대. 큰 절을 하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요. 일부러 그냥 손은요. 그 바닥 고인을 바라보게 이렇게 하고. 지금 똑같아서 웃는 거. 그래요? 왜 정말 헷갈려요. 헷갈려서. 잘못했다가는 또 이게 예의 어긋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옛날 어르신들 큰 절 하지는 않잖아요. 찾아볼 수도 없고. 이번에 확실히 한복 배우자. 입고 하는 그 절 있잖아요. 그런 절 하지는 않잖아요. 잠깐. 남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자는 왼손이 올라가고 나 것만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장례식 갔을 때는 왼손이 위로 가게 절을 그렇게 하면 근데 된다. 기억을 하다가요. 잘못하면 부모님들한테 그 왜 명절 때 절할 때 있잖아요. 세배. 할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모으지 말고 옆으로 해갖고 살아계신 분한테 그렇게 절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여자는 내배했지만 요즘은 같이 한다는 거 뭐 그렇게 기억하는데 근데 웃기는 건 또 다른 건 만약에 우리가 전혀 안면이 없거나 모르지만 왜 누구 부모님이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은 안면이 없거나 내가 그분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면 그 고인한테 절을 하지는 않는 거래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모르고 그냥 막 했었어요. 그냥 예절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지. 알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건배. 그렇지. 그거는 아니라거든요. 그다음에 잔 돌리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좋습니다. 그렇게 너무 크게 떠들고 웃거나 이런 건 좀 실례고 예전에처럼 뭐 밤을 새워줘야 된다 그래서 뭐 고스톱 치고 막 하면서 하는데 또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그것도 굉장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밤을 새워줬는데 요즘은 가족들도 좀 자야 되잖아. 그래서 한 1시나쯤 되면 다들 돌아오고 그렇게 조금씩 사회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딱 갔을 때 이게 누가 상 주고 이게 표가 나요. 보통 우리가 완장을 찬다 그러죠. 완장을 차는데도 거기에 줄이 있는데 줄이 검은색. 없는 경우에는 미혼 자녀. 결혼 안 한 자녀. 아버지는 8촌까지 할 수 있고요. 엄마에게는 또 4촌까지만 한대요. 근데 줄이 하나 있는 거는 결혼한 자녀. 줄이 2개가 있는 건
아들이나 사위인데 이제 그게 상주라고 표현하죠. 그렇군요. 아들 셋이면 이제 같이 달고 있고 사위도 그렇게. 여자들은 안 달죠, 완전. 여자는 뭘 하냐면 리본 머리에 다는 거. 아. 이것도 또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남자가 돌아가셨으면 왼쪽 머리에다가 리본을 달아야 되고 여자가 돌아가셨으면 오른쪽 머리에다 단대.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네. 솔직히 장례 도우미들이 얘기를 해줘요. 상조회사.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했는데 그분이 하라 그런 대로 했었어요. 그게 보니까 지금 이대로였던 거야. 그게 약간의 약관들이 있군요. 저는 우리가 몰라요. 보통 예. 그걸 신경 안 쓰잖아요. 여자가 음이고 뭐 남자가 양이기 때문에 네. 왼쪽이 여자면 뭐 이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왼쪽이 여자, 오른쪽이 남자 이런가 보다. 그렇구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치르고 나서 상을 네. 당했다는 표시. 여자는 항상 머리에 리본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때는 뭐 두건 같은 거 쓰지 않고 가슴에 예, 그러니까 달고 있는 거. 리본 근데 달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두루마기도 입었어요. 상주는 또 두루마기 입는 데도 있어요. 그 팔을 처음에는 입관하지 않으면 팔을 빼놓고 입어요. 한쪽 팔을 빼고 입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옷을 제대로 입을 경황도 없다는 걸 표시하는 거래. 그래서 일부러 팔 하나를 빼는데 여기서도 또 남자는 왼쪽 팔을 빼야 되고 여자는 오른쪽 팔을 뺀대요. 세상에. 되게 근데 복잡하지? 너무 복잡하다. 예, 근데 그러니까 장례 도우미들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근데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신 없는데 어떻게 의복을 갖춰 입었냐 이런 의미인가 보다. 의시예요. 그러니까 한쪽 팔도 못 끼고 나왔으니까 그냥 대충 입었다. 또 왜냐하면 제가 또 어디서 듣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죄인이니까. 예. 부모를 보냈으니 죄인이다라는 네. 것으로 옷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입는다. 이런 말을 하신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 약간 모든 거에 새로운 거 의미가 알았네요, 있어. 진짜. 저도요. 네. 오늘 정말 너무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아까 이건 확실히 알았네요. 왼손. 여자는 왼손 그다음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꽃을 헌화할 때는 꽃 봉우리가 거기에 가게, 그쪽으로 가게. 그리고 보이게.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이렇게 갔을 때에는 이제 절 안 해도 된다. 네. 절 안 해도 되고 이제 그 상주하고만 맞절하시면 예. 된다. 그거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조 회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진짜로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상조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저도 안 들었는데 들어야 되나 보다. 아니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네. 그게 제 남동생 친구가 그때 상조보험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도 이제 제가 맞으니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 친구를 불러서 네. 얘기했더니 누나 돌아가셔도 만약에 네. 하나도 들자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새날 상조가 있다고 칩시다. 네. 새날 상조에 전화해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10년 내는 돈이 뭐 400이다. 그럼 그 돈 내면 된대요. 일시불로. 네. 일시불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돈 했는데 이상한 데 써가지고 없어지고 회사 뭐 회사 그런 거 부도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있고, 네, 날라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새날 상조 딱 돌아가셨으면 새날 상조에서는 오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쪽에서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 절차해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요, 맞아요. 저 몰랐어요. 언니. 저도 몰랐어요. 그 특별히 막 옛날에는 품앗이처럼 이제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상 당한 상주들의 지인들이 와서 그쵸, 대신 친구나 이런 서빙도 사람들이. 해주고 그쵸.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결혼해갖고 4년 차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전라도 장수. 네. 정말 어머니 돌아가셨단 말 딱 나니까 네. 동네 어르신들 오더니 소뚜껑부터 딱 뒤집어서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얘기는 하셨어요. 장례식 가서 그렇게 상갓집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다고. 다 손수 동네 어르신들이 하셨거든. 예. 그리고 염도 우리 아버님이 하셨어요. 아버님이 동네 어르신들 많이 해주셨대요. 당신 아내를 보내시는 마음은 좀 아프셨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는 동네에서 이제 병원에 사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염하는 것도 굉장히 고향마다 달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은 경우 만약에 돌아가시면 입관한 거나 이럴 땐 진짜 딱 얼굴만 보여줬어요. 근데 저희 아주버님이 전라도 쪽이신데 거기는 닦는 것부터 다 보여주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조금 너무 좀 보기는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절차 이유가 그런 걸 왜냐하면 엄밀히 따면 시체를 닦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섭죠. 그게 옛날 어르신들 말이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야지 그분하고 정이 떨어진대요. 그래야 밑에 우리 남은 사람이 그리워하면 못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을 떼야 그분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 들은 얘기. 그런 말도 어떤 지역에서는 풍습이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그 남편 시신 예전에는 집에서 그렇죠.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여성분 그러니까 미망인을 굴렸대요. 거기다가 일부러. 되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시체인 거잖아요.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막 이렇게 굴렸대 그런 식으로 정떼기 그렇게 하라고.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약간 섬뜩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왜 뭐 3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처음에 장례식 치르고 딱 내려와서부터가 시작인데 그게 아니라 묘를 팔 때부터 제사를 지낸대요. 근데 삼호제 뭐 이런 거요. 여자들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땅을 파서 묻었기 때문에 봉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뭐 납골 하시니까 잘 없는데 예전에는 땅을 파면부터 제사를 했대요. 염할 때도 왜 뭐면 노잣돈 하러 입에 뭐 동전 같은 거 물려주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맨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배 탈 때 노잣돈 하라고 넣어준대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묘를 팔 때 하는 게 또 사토제래요. 산신한테 드리는 거래요. 평토제, 묘를 평평하게 하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린대요. 이거는 맞사위가 한대요. 그 다음에 봉분 동그랗게 하고 나서 또 제사를 지낸대요. 굉장히 복잡했구나. 네. 그리고 내려와서 그날 저녁에 지내는 게 초우, 첫날 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런데 그게 많이 멀리 가서 할 때도 있죠. 장지가. 멀면 아무튼 그분들이 내려와서 상주 내려서 첫날 밤 자는 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또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49제. 네네네. 49제는 영혼이 이승에 있다가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들이 좀 좋은 데 가게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지내는 게 49제래요. 그때 뭐 같은 거 막 태우고 막 이러잖아요. 옷 이제 뭐 가셔야 이런 거. 되니까. 한복 아니 무슨 천 같은 거 찢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자기가 입었던 옷을 한 벌 깨끗한 걸 해서 같이 태워서 하늘나라 가실 때 그걸 입고 가라. 뭐 이런 뜻도 있대요. 돈도 그런지 노잣돈 많이 그런 의미가 있죠. 예전에 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가짜 돈 태우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보니까. 중국은 아무튼 다 가짜야. 아니 왜냐하면 그게 솔직히는 제가 염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돈을 이제 자식들이 줘요. 그러면 그분이 줬다 그러고는 그걸 이제 염하는 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자기사분들이. 조금 작은 돈만 집어넣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군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 주의할 점, 몰랐던 점, 또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에요, 언니. 그래서 뭐 예전에 제 같은 경우가 저희 친정이 예전엔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내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간소화됐죠. 간소화되고 5대를 지내니까 그랬고 지금은 이제 3대로 줄이긴 했는데 시제 뭐 이런 거로다가 한꺼번에 하잖아요, 이제. 그랬는데도 시제사. 왜냐하면 저희가 종손이었기 때문에 왜 자손 없이 돌아가신 분 계시고 뭐 계시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11번 지냈어요. 제가 뭘 기억은 못하는데 하여튼 11번만 지냈어요. 여러 가지 가정을의 준칙이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전통문화 말살시킨 것도 있긴 한데 나름의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이렇게 간소화시킨 거에는 저는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해요. 네. 얼마나 찬성해요. 힘든데 네. 같이 하면 모르지만 너무 여자만 힘들어요.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행동도 뒤따라야 되고 또 함께 슬픔도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조문과 문상의 의미도 저희가 알았잖아요. 또 유가족들에게 이런 거 있어요. 문상이나 조문 갔을 때 내가 함께 있어 옆에 있어줄게.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에 안 간 사람은 석 달 동안 서운한데 장례식에 안 간 사람은 3년이 서운하다. 맞습니다. 네. 슬픈 일은 함께 나누는 그렇죠. 거. 반이 되니까.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보내고 정말 발인하고 돌아왔을 때 그 허전함. 예, 그때 조금이라도 위로의 편지라든가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응원하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은 친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상과 조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 들어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출연 별, 꽃, 소녀, 타이틀 음악 피터리.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상기된 얼굴로 대전 합동 연설회장을 빠져나갑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거부했습니다. 허위사실로 당원들을 현혹하는 거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 부끄럽습니다. 함께 대표 경선에 나선 원유철 의원이 홍 전 지사가 바른정당에 합류하려 했었다고 공격하자 분을 사귀지 못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타진했다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병국 전 바른정당 대표가 출간한 자서전이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는 겁니다. 홍 전 지사는 대구시장과 울산시장의 탈당도 만료했었다며 정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의원이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생뚱맞은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트K님의 트윗입니다. 악인을 용서해주는 자는 선한 사람들의 타락을 도모한다. 아우소니우스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안경환 그 전 후보자 거짓 정보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 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이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주자는 분위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용서해주면 착한 사람들도 또 똑같이 다 나간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한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한간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8.15 특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특사는 제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저쪽 애들이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태클 걸기 쉬운 부분이라 일단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저 마무리에 짓고, 우리 한명숙 총리가 나오실 날도 멀지 않았거든요. 만기 출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꺼내왔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예. 박근혜 특사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법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딜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사 부분은 얼마 안 남아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당신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를 새로운 정부가 인정해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봐요. 다 이렇게 묶고 가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딜령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엄호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호기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폐청산의 용도로 잘 써먹으면 이렇게 국민 지지율 높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엄청 낮을 때 할 수 있으면 저는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몸을 사리는 것도 저는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저는 트위터에서 스피커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네가 보는 것이 진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오늘 김용민 PD가 이러한 설문을 하나 옮긴 게 있어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폴 앤 메리. 여성 혐오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과거 저서와 관련해 탁현민 행정관이 사과했지만 파장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서베이를 했는데, 여기에서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2%,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17%,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51%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김용민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하는 서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이니걸, 우리가 자주 인용하시는 파워 트위터리안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김용민 트위터 설문을 그대로 옮겨봤어요. 질문은 똑같이 하고 이 옵션 1, 2, 3, 4번도 똑같이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해임은 당연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가 45%가 나와요. 그리고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가 43%,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과를 했으니 기회를 줘야 된다가 9%, 탁 행정관 해당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3%,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분은 극단적인 양극단에 계시는 분이죠. 재밌네요. 김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친문제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팔로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레이니걸은 페미니스트가 거의 대부분 팔로워를 하고 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페미니스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이니걸과 많이 팔로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전 대선 때 왜 트위터를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랬잖아요. 이번 경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다 그들끼리 팔로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정말 이재명이 될 거라고 100% 믿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 트윗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팔로우하면 자기 시야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현상을 네로우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방송을 브로드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이 SNS는 이제 인간의 심리상 나랑 비슷한 취향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다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메시지에 나를 노출시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메시지나 정보들은 내 입맛에 맞게 다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SNS에 친구들 중에 불편해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차단했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들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SNS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차피 SNS 계정은 내가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도 있고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당직자들 계정하고도 친구가 돼 있던 것도 다시 친구 맺고 하면서 이제 불편한 내용이라도 내 타임라인에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또 어떻게 네. 생각하는지가 네. 나랑 완전히 다르다는 네. 거를 깨닫게 되는 네.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친구 차단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참습니다, 저는. 그게 아리스토텔리스,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알려진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untrolling이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쉽게 우리 은어로 말하자면 끼리끼리 논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뭐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이 트위터만 가지고 굉장히 수년 동안 분석을 했고 지난 미 대선이 왜 그랬냐. 왜냐면 내 친구들은 다 힐러리를 찍는다 그랬고 내 친구는 다 트럼프를 찍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 라고 해서 학자들은 뭐 이래서 막 분석을 하는데 결국은 이 untrolling 때문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편한 것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거고 그러니 폭을 넓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네. 좋겠다라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요 제대로 의도만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여론조사가 가장 민심을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여론조사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문을 어떤 사심도 넣지 않고 알고자 하는 정보만 딱 가지고 제대로 된 샘플만 갖고 하면 대책으로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왜곡되는 상황에서 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여론조사를 상당히 뛰어넘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흐름만 보면 된다 이런 거고.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대선 기간 중에도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의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 새날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인터뷰하셨던 분들이나 언급하셨던 분들도 좀 이상한 전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던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그 개념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전기기관 발명됐을 때
그러니까 원래 노동력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동이나 가축의 노동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 회전력을 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때가 최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산업혁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기로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터라는 그 전자기력에 의한 전자기력 원리가 발견되면서 그 회전 운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원리가 발견되면서 모터를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기기관의 그 회전 운동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교하지가 않고. 그런데 모터 운동은 굉장히 정교하고 거기다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리, 뭐 무선 통신, 장거리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촉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 1차 그 최초의 산업혁명에서는 통신이 그러니까 교통이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난 거고,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통신이 이제 혁명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혁명 그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이제 그 회전력을 원자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인간이 가지게 되면서 그거를 정보의 축적에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의 축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인터넷과 웹이고 그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걸 그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그 언급했던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산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조하려고 했던 건 1, 2, 3차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뭐냐면 1, 2, 3차에서는 기술의 주인이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서 기술을 사용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그 자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목적 자체가 기술이 스스로 자기를 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4차 산업하면은 뭐 인공지능, 뭐 로봇공학, 뭐 양자 암호, 뭐 사물 인터넷, 뭐 나노 기술, 3D 프린팅 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그 개별 산업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신산업이긴 한데 그 산업이 통합됐을 때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기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고민은 인간이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하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논의는 싹 빠지고 서비스업, 그러니까 정보 산업 이후에 4차 산업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게 말만 쭉 가지고 오면서 이게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일자리가 뭐 없어지고 뭐 무슨 뭐 3D 프린팅으로 무슨 산업이 새로 생겨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만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논의를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닌데, 트위터에서 발견했던 게, 그러니까 한국 동서발전 공식 계정에서 박기성 사장 직무 대행 체제 출발, 더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신산업, 한국 동서발전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열고 또 발전 분야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뭔가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런 그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의학계에서도 뭐 4차 산업혁명 전문가를 영입했다. 무슨 뭐 학회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전문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진행 중이거나 뭐 이렇게 이미 과거의 일이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용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과잉 사용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해서 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처음 주창됐잖아요. 독일에서부터 처음 주창됐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인데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딱 세 가지 단어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것을 갖고 그 사람과 사물과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성, 그 다음에 그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초지능성,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갖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이것을 세 개의 핵심 키워드로 봐요. 4차 산업혁명에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풀어드리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전 전문가 아니니까 들은 얘기지만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그 중심으로 물론 노동대책은 짜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산업 기반 데이터가 된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먹고 보고 여행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데이터가 쌓여서 산업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빅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때. 그래서 그게 예. 가치가 되는 거고 산업의 가치가 되는 거고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그게 더 큰 가치가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먹고 잠자고 놀고 운동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가치를 생산하는 거다.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다.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맞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그 기술의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뭐 구글이나 애플이 투자하는 무슨 뭐 그 죽음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뭐 자회사를 만들고 뭐 생명 연장이나 뭐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고 하는 그 목적들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라는 것 자체를 기술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무기물과 유기물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체와 생명이 다른 건 뭐냐면 생명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 현상을 통해서. 근데 기술은 아직까지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스스로를 복제하고 그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지금 나머지 모든 기술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업, 그 다음에 뭐 지금 4차 산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게 오염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 새날 식구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좀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반대합니다. 상업화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봐요. 예.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유지해오던 습관들이나 생활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기술 기반, 정보통신 기반으로 이게 편리한 쪽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돈 가진 사람들만 그걸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다 디지털 기반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로봇화 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에 대한 성찰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쉽게 표현해서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TV나 냉장고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해놓고 무슨 핸드폰으로 집에 들어갈 때 그걸 켜고 들어가는 것도 다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공상과학 영화들에서 보면은 로봇한테 지배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상 갖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살기 편해진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다 돈 없으면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4차 산업혁명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게 사회적인 의식이에요. 이게 성공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그 유토피안 소사이티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하니까 로봇들이 그런 것을 하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들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기반적으로 사회복지가 기반이 돼 있으면은 지금 1,000원의 가치가 그 같은 1,000원의 가치라고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연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은 이거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자이고요. 그리고 국가는 준비할 필요가 있죠.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가 있어서 인간이 이건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그 필수통신 인터넷 기반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점점 그 인터넷 기반이나 자동 정부화 이런 시대로 가기 시작할 때 서울 핵심민 중심부인 종로 같은데 오히려 6, 70년대 학교를 이렇게 모방해가는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관련된 그런 컨셉으로 가게들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환상을 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차 발명이었죠. 그거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다. 네.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네. 좀 더 풍요로워졌고 3차 산업은 아마 제 기억에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거고요. 전기. 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아직 개념 사실 모호함.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그거 아세요?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탁 행정관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지금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데요. 대대로 한국 여자들은 남자를 고르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왔다.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말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선택권은 싹 지워버리고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처지가 되는 걸 권장함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사당장님의 트윗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제가 답답해서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나? 근데 이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금 격차만 있는 게 아니고 오르가즘 격차도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들이 느끼는 오르가즘과 여자들이 느끼는 오르가즘이 횟수로 다르다고 해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네. 남자들은 오르가즘 한 번, 여자들은 알아서 사람에 따라 격차가 다르다. 남자들은 95%, 여자는 65%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그 지수. 네, 이거는 이성애자 남자하고 이성애자 네. 여자